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흐름들을 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첫 페이지에 리스크 관리 대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 대장하고 리스크 보고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만 뒤에서 아주 가볍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에는 크게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리스크 식별, 정성적 리스크 분석과 정량적 리스크 분석,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 리스크 대응 실행, 리스크 감시 이렇게 총 6개의 프로세스들로 7개의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리스크 관리 대장과 그다음에 리스크 보고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리스크 관리 대장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양식과 같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대응을 실행하고 감시하는 이 방법들이 계획될 때는 그 방법을 먼저 계획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여기 별도로 구성을 해놨고요. 자, 첫 번째 리스크 식별을 통해서는요, 이 리스크 관리 대장은 리스크 목록이 나와 있고 그 리스크가 발생될 확률과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프로젝트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확률 영향을 고려한 점수 또는 등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그리고 이제 그 대응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대응 전략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리스크 식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 부분처럼 리스크 목록이 나옵니다. 이런 리스크 목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웃풋에 보면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는 게 계속 있는데 이 각각의 리스크 관리 대장은 이 프로세스별로 그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는 이 부분까지만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만들어진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리스크 식별을 통해서는 리스크 목록만 만들어진다, 채워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 대장은 이런 건데 리스크 보고서는 뭐냐? 리스크 보고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렇게 보신 거죠. 하나하나의 리스크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물론 개별적인 이 리스크들에 대한 요약 정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적인 리스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하시려면은 프로젝트 전체 일정 내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낮냐 이게 리스크가 달려 있는 거고요. 또 전체 예산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많이 이 리스크 보고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리스크 보고서에는 리스크 우선순위 목록도 들어가지만은 중요한 리스크들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 따로 기록을 하는 거죠, 보고서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프로젝트 전체적인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일정으로 얘기하면은 프로젝트 전체 정해진 일정 내에 완료될 가능성, 달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지. 그리고 또 그러면 만약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그럼 현실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응 실행을 통해서 각종 변경 사항이라든지 권고 사항이라든지 감시를 통해서는 프로세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고서에도 차근차근 플러스 돼 가지고 점점 완성이 돼 간다 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크 식별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리스크에 대한 목록이 만들어지고요.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는 여기 보신 것처럼 확률도 높고 이 리스크가 발생될 확률과 영향이 높기 때문에 등급도 높다. 또는 이렇게 점수 모형으로 확률이 0.5고 점수가 0.7이다. 그래서 곱해서 점수가 0.35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걸로 할지 등급을 할지 점수를 할지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분석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미칠 수 있는 그 원가
그러면 곱하면은 기대값이 3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량적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예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성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상대적인 그런 크기를 비교를 한다든지 비교해서 등급으로 매긴다든지 높은 등급, 보통 등급, 낮은 등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점수화시켜서 점수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가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 편하게 그 중에서 탑 10을 구한다고 가정을 하죠. 이 탑 10에 대해서만 뭘 해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단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는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그 리스크 관리 대장이 여기까지 채워진다라는 거죠. 물론 리스크 보고서도 이런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포괄적 리스크에 대한 정도도 여기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이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게 여기 리스크 관리 대장에 여기까지가 채워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대응 전략을 수행할 담당자들까지 이렇게 정해져서 여기까지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대응 계획 수립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대장의 양식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되려면 여기 카테고리라든지 대응 전략 말고 비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크 관리 대장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각 프로세스별로 어디까지 채워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완성된다면 이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 대응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요.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지속적으로 그 실행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가 일어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지는 위험은 삭제하고 새로 신규로 생성된 위험은 신규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확률, 영향, 점수 이런 것들 다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하냐? 바로 리스크 감시예요. 그러면 여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대응 전략으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죠. 또 신규 등재된 것도 필요할 경우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대장을 업데이트한다 그런 거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이걸 끝나서 전반적으로 그 변경이나 권고사항,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효과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보고서로 여기서도 완성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식별을 통해서는 목록까지 정성적 리스크 분석은 여기까지 우선순위까지 정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대응 계획을 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는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이제 이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은 리스크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거죠. 방법 또는 기준. 이게 바로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계획하는데,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뭘 참고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차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주요 요구 사항들이 들어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한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한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지 가볍게 관리할지 좀 심각하게 관리할지 이런 관리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요구사항 또는 경우에 따른 프로젝트 전반적인 주요 리스크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장에는. 그래서 초기에 생각하시는 주요 리스크 목록을 보고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구나. 그럼 좀 방법이나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모든 구성 요소라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모든 요소는 구성 요소라는데 각종 관리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각종 관리 계획서. 범위 관리 계획, 일정 관리 계획, 원가 관리 계획, 품질 관리 계획, 각종 관리 계획서인데요. 다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의 어떤 방법론을 참고한다는 것 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계획서에 뭘 가져야 되면 일관성, 다른 관리 방법과 일관성을 갖게 우리의 리스크 관리 방법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이 필요한데요.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은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자 목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리스크에 대한 태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떤 이해관계자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 어떤 리스크 정도 관리 이해관계자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성향, 이런 성향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할지를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상당히 많은 곳에 이렇게 쓰여요. 근데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뭐예요? 리스크 관리에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 부분들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실행하고 감시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걔네들은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식별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한 그런 역할과 책임, 리스크 카테고리 이런 거에 따라서 식별하는 사람은 누구고 리스크를 찾아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나와 있겠고요. 정성적 분석에서는 확률이나 영향을 평가하는데 확률이 높다는 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영향이 보통이랑 어느 정도 보통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정량적 분석, 리스크 분석에서는요, 가능한 그 리스크에 투입되는 자원, 그러니까 어떤 인력이 투입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자주 분석을 할 것이다.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빈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량적 분석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정량적 분석은 지금 공부하기 전에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었는데, 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예산 가지고 끝낼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방법들을 우리 상상을 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자원이 투입될지, 이런 시뮬레이션 그 가능성은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렇게 해갖고 매번 지금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것들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얼만큼 자주 할 것인지 등등 이런 빈도들도 우리가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대응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는 역할과 책임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까지는 우리는 리스크를 그냥 묵과하고 어떤 거는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한계선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참고한다라는 거죠. 대응 실행도 마찬가지예요. 대응 실행하는 역할과 담당, 책임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응 실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리스크 감시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감시를 하기 위한 역할과 담당자, 그 다음에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언제 검토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시하고 리스크 등록부를, 리스크 관리 대장을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여기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밖에는 이제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시뮬레이션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최소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150원까지 든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가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산정할지에 대한 그런 산정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스크 관리 계획의 품질 관리 계획 수립하는데 왜 영향을 미치냐면요.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확률에 대한 높다, 보통이다, 낮다는 어느 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영향에 대해서 그럼 높다는 건 어느 정도 높은 거고 보통은 어느 정도 높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영향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품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면 높은 영향이다, 어느 정도 미치면 보통 영향이다, 그런 정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를 우리가 미리 계획해 두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 기준을 품질 관리를 하는 방법을 계획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달 통제, 조달 수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조달 통제와 수행은 실제 조달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업체 모집해갖고
입찰해갖고 선정하는 문제가 수행이고요. 계약서들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게 조달 통제, 즉 계약 관리예요. 그러면 그 조달과 관련된 부분도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 조달과 관련된 리스크를 수행하고 통제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여기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조달 리스크도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해관계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인벌브 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라는 것은 조합해 갖고 만들어요. 이때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리스크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예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성향인지 이런 선호도 태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참여시키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참여시키자라는 태도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참여 관리의 리스크의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선회들이라든지 보고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해관계자들인데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 계획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소위 말해서는 리스크 관리 계획에 나와 있는 어떤 카테고리나 선호도나 보고 양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프로세스는 이제 리스크 식별인데요. 리스크 식별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시작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통해서 나오는 리스크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크 목록. 그게 바로 뭐예요? 리스크 관리 대장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보고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 식별은 앞에서도 리스크 목록 중까지만 만들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괄적 리스크들에 대한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은 리스크 보고서에 나오는 거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리스크 목록은 뭐예요?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데다가 식별해서 거기다 기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여기는 이제 내용이 복잡하죠. 이런 리스크 관리 대장과 리스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는 각종 관리 계획이 참고가 돼야 돼요. 즉 각종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관리 계획서는 특정한 관리 방식이 있어요. 각각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 자원 관리 방법 이런 관리 방법이 있는데 그 관리 방법에서는 특정한 관리 방법이 있으면 그 특정한 관리 방법 때문에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방법을 쓰면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다. 여기 문서를 검토해서 거기서 리스크 목록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각종 기준선이에요. 각종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은 뭐예요? 일종의 목표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범위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가능한가? 이 기간에 이 각각의 일정이 가능한지 이런 원가들이 타이트하지는 않은지 만약에 원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여기서 리스크를 찾아낸다 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프로젝트, 특별하게 위험한 프로젝트 목표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게 리스크로 등록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원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충원한다든지 팀을 해산한다든지 역할에 대한 책임, 조직도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걸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품질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품질 측정치나 품질 척도 에 대한 또는 품질 표준 목표가 있는데 그런 목표가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또는 그런 품질 척도를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리스크로 등록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계획서뿐만 아니라 리스크 문서도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식별을 할 때는요, 리스크 식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다? 각종 계획서와 문서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검토해갖고 그 계획서나 문서상에서 각종 리스크들이 어떤 리스크들이 예상되는지를 이걸 찾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각종
가정사항이라든지 각종 산정치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각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리스크를 유발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 문서상에서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문서 같은 경우는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나오는데 초기에 조달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안 요청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는 진행되다 보면 이제 그 업체들의 성과 보고서라든지 업체들이 요청한 변경 요청이라든지 검사 정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달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제안 요청서상에서 이러이런 리스크가 있겠다. 지금 업체들이 제출한 성과 보고서니까 이 성과가 나쁘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조달과 관련된 사항에서 리스크를 찾아낼 때 쓴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리스크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날짜가 타이트하게 너무 계약이 체결됐다. 또는 뭐 그 승인 기준이 너무 약하다. 또는 위약금이 너무 적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계약서 내용들을 보고서 리스크를 식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은 리스크 관리 대장하고 리스크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 두 가지는요. 리스크 식별, 그 다음에 정량적 분석, 대응 계획 수립, 대응 실행, 리스크 감시에 모두 쓰여져요. 물론 그 중에서 그 정성적 분석에서는 관리 대장만 필요하고 리스크 보고서는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이 나머지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풋해서 리스크 관리 대장과 리스크 보고서가 쓰여진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먼저 리스크 관리 대장은 리스크 보고서를 먼저 볼까요? 리스크 보고서에는 개별적인 리스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아니라 요약 정보들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 포괄적인 거,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다라는 전체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이 뭔가 프로젝트를 지금 지시를 바꿔야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수행하는 변경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찬가지로 작업 감시 및 통제도 지금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겠고요. 또 통합 변경 통제도 이거 변경 시켜줘 말어, 이걸 결정을 할 때 변경 요청에 대한 것들을 변경 승인을 해줄지 말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리스크가 크다, 전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승인 뭐 해줘야 되겠다 등등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프로젝트 종료나 단계 종료할 때도 지금 리스크가 괜찮네, 이건 종료하자 단계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자세한 것들 중에서는 이제 품질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리스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한다라는 거죠. 포괄적인 리스크들. 그래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리스크들의 이러이런 포괄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품질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것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리스크 보고서는 그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고서가 배포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리스크 관리 대장은 지금 현재까지 뭐가 나와 있어요? 리스크 등록 중에서 리스크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목록들은 어디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물론 여기서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지시, 감시, 단계 종료, 아까 앞서서 이거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스크의 목록을 보고서는 뭔가 지시를 관리해야 돼, 수정 요청을 그 변경 요청이나 시정 조치를 강화해야 되겠다, 리스크 목록을 보고서 단계를 끝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범위 정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프로젝트나 제품 범위를 결정할 때 범위 기술서 같은 거 만들 때요, 새로 만들 때는 아니죠. 이미 이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더 구체화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보고서는 제품의 범위나 그 프로젝트 범위를 결정할 때 우리가 보완할 때 이제 참고를 해야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간 산정이 나와 있어요. 기간 산정할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 대장을 보고서는 자원을 선정한다든지 자원에 대한 가용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리스크에 고려해가지고 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자원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쓴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우리 일정 스케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비 시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리스크를 고려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또 원가 산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간 산정할 때도 우리가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하듯이 원가 산정할 때도 리스크를 고려해 갖고 원래 10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그 특정 알파 예비비를 더 포함시켜야 되겠다, 리스크를 고려한 예비비를 포함해야 되겠다. 예산 책정할 때도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고려해서 이러한 품질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이런 품질 척도를 결정해야 되겠다, 지표를, 또는 이런 품질 목표를 좀 낮춰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관리 계획 수립할 때도 이제 리스크를 고려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기는 역할과 책임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는 충원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걸 리스크를 고려해 가지고 역할과 책임이라든지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자원 산정입니다. 액티비티별로 자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리스크를 고려해서 여기다 2명 더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원 산정, 각종 산정에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원 통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이 통제는 물적 자원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재나 장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그 리스크를 고려해 가지고 변경해야 되겠다,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건 뭔가 조치나 변경 요청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기준으로서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조달 관련된 부분은 다 이제 여기 리스크를 고려하게 되는데, 리스크 관리 대장에 보면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를 우리는 직접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업체에다가 우리가 외주를 주자라고 하기보다는 바이하기로 결정을 했다. 조달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 리스크를 고려해서 우리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리스크를 고려해 가지고 조달 관리 또는 계약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조달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달 수행을 하면 되겠죠. 조달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리스크를 보고서는 그 리스크에 대한 담당자나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인볼브 시킬 것인지, 참여시킬 것인지 결정할 때, 계획할 때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참여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라는 것 자체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참여 관리나 어떤 상호작용, 또는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를 참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의 세 번째는 정성적 리스크 분석이죠. 그래서 리스크 목록이 만들어지면은 그 각각의 목록들에 대해서 확률, 영향, 레이팅 등급 또는 스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리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중에 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성적 리스크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확률이나 영향을 낼 때 높다 또는 보통이다,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확률도 마찬가지로 높다, 보통이다,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정성적으로 분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에 대한 확률과 영향을 평가해서 만약 필요하면은 추가 분석을 해갖고 이건 굉장히 크니까 이거는 정량적 분석까지 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이죠. 자, 그러면은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우선순위화된 목록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 대응 방안을 말할 때 그 중에서 탑 10만 골라서 대응 방안을 하자 뭐 등등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리스크 보고서에는 뭐가 나와요? 이 중에서 이제 목록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리스크 목록 중에서 우리는 탑 10만 나열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서 탑 10만 나열을 해본다든지, 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목록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어떤 요약이라든지 또는 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고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풋을 보도록 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합니다.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는 정성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방법이 또는 기준이 들어가 있겠죠. 기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확률은 높다는 거 어느 정도, 영향은 높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이건 높다, 보통에다 낮다 이렇게 할 것인지, 점수로 0.9, 0.5, 0.3 이렇게 점수로 평가할지, 이런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정사항 기록부가 있는데요. 가정사항 기록부는 가정 및 제약사항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감시해야 돼요. 즉 확률하고 영향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가정사항이라든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정이나 제약의 조건을 참고해서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평가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스크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애들을 지금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 대장에는 리스크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 목록들을 지금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에 보면은요, 리스크 담당자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선순위화된 목록을 만들 때 거기에 플러스 뭘 해요? 이 리스크를 담당할 담당자까지 결정할 때 여기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을 참고하신다. 참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리스크 관리 대장은 뒤에 있는 프로세스들이죠. 특히 관리 대장 같은 건 리스크 보고서는 11점, 관리 대장 보고서는 다음 프로세스 11.4, 11.5, 11.6 이렇게 뒤에 프로세스에 계속 인풋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죠. 자, 리스크 관리는 총 7개의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요. 앞에 강의에서는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리스크 식별, 정성적 리스크 분석 수행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이어서 11.4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을 했죠.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리스크 식별을 통해서 각각의 리스크들을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식별된 리스크 목록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리스크, 포괄적 리스크를 리스크 보고서에다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정성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리스크 관리 대장에 있는 리스크 목록들을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량적 분석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앞에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리스크들을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서 좀 특이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심각하다라고 판단된 게 있으면은 그런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실질적인 확률이나 그다음 미치는 예산 또는 일정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량적 리스크 분석에서는 전체 프로젝트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불확실성 원인을 수치로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체 일정이 300일 걸리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30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300일이라는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괄적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수치화 시킨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량적 리스크 분석은 주로 이제 이런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대규모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 분석을 한 후에 개별 리스크들 중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들만 골라서 별도의 정량적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그 포괄적인 리스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뒤에서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리스크인 포괄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보고서가 산출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정량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에 대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 스케줄을 만들었더니 전체적으로 기간이 280일이 나왔더라. 목표 일자죠. 그러면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28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를 계산을 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죠. 한 70%다 그러면 리스크가 작은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며칠이 걸릴지 이것도 계산, 현실적으로 그럼 필요한 한 80% 확률을 갖고 끝내려면 도대체 며칠이 필요한지, 몇 퍼센트가 아니라 며칠이죠. 그래서 며칠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죠. 며칠이 필요한지를.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이거를 우리는 그 확률론적 분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일정에 대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이 목표에 달성 가능한 그 분석, 이거를 리스크 노출도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분석하려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거고요. 기준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 때 써요. 범위 기준선은 WBS 이 하나하나의 WBS 의 항목별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항목들이 되는 거고요. A라는 항목, B라는 항목, C라는 항목 이렇게 되는 거고, 일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 보통 13일 걸린다. 뭐 이러한 낙관치, 비관치, 보통치와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각각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정이다고 얘기를 하면은 원가 같은 경우도 최소 뭐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드는데 보통 150만 원이 보통 든다. 낙관치, 보통치, 비관치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선을 통해서 이 그 일정이나 원가, 이 대상 모델을 만들 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공부한 후에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는데요. 뭐 가정사항 기록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특별한 우리 가정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고려해서 분석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가정이나 제약이 있다면 그거를 고려해서 분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 별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뭐냐면 각종 산정치예요. 각종 산정치. 그래서 이 각종 산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자원 요구 사항도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산정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변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변성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치로부터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거죠. A라는 작업은 최소 10일에서 20일 사이 걸린다.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 최대치, 보통치와 같은 그런 산정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거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 원가 예측치, 뭐 일정 예측치, 예측치가 있어요. 그럼 이 예측치는 뭐에 쓰냐면 나중에 정량적 분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와 어떻게 해요? 이 예측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이 예측치가 지금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없다, 뭔가를
고려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결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예측치는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주요 일정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각각의 주요 목표 설계는 언제까지 끝내고 테스트는 언제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시운전은 언제까지 끝낸다. 이런 주요 목표 날짜들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목표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마일스톤 목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인데 이 관리 대장 중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정량적 분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리스크 보고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뭘 해요?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분석, 영향관계도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다 어디에 기록하느냐? 리스크 보고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리스크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평가. 노출도 평가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달성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전체 기간에 대한 달성 가능성, 프로젝트 전체 예산을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적 분석. 확률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끝내려면 80% 확률을 갖고 끝내려면 도대체 기간이 며칠 필요한지, 또는 80% 확률로 끝내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개별 리스크들은 우선순위 목록도 여기는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주로 개별 리스크보다는 포괄적인 리스크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앞서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하면은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는 개별 리스크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데 뭔가 대응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물론 포괄적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그 노출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옵션을 마련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지 될 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스크 대응 계획은 뭘 해요? 리스크 목록에다가 분석을 통했죠. 우리 맨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 목록까지 하면 리스크 분석을 하면 리스크 목록이 들어가고 확률, 영향, 등급이나 점수 요걸 통해서 우리는 리스크 분석을 했고 여기서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면 우선순위 높은 것들 중에서만 골라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 대장에 있는 그런 목록을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대응을 할 때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데 그 대응에 배정된 자원을 나중에 조율을 해야 될 때 이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자원을 뽑고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요. 뭐 리스크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 당연히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원가 기준선이 또 있는데요. 이 원가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스크 대응을 하려면은 예비비와 같은 우발 사태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 대응에 배정된 우발 사태 자금을 거기다 쓴다라는 거죠. 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문서 프로젝트 문서가 있는데요. 우선 문서 중에서 보면은 프로젝트 일정이 있어요. 스케줄은 나중에 대응을 하려면 대응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대응할 것인지 대응 일정에 대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맘대로 할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보고선 조율을 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여기 뭐 예비비 이쪽에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팀 배정표에 나와 있는 팀원들에 대한 목록이죠. 대응에 배정될 수 있는 팀원들 목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응에 배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배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일정
조정하고 원가를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원 달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자원 달력은 대응의 자원이 배정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자원의 가용성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에다가 자원을 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 타이밍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원 달력을 필요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의 보고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우선순위 높은 것을 대응한다고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목록인데 그 중에서 대응에 대한 잠재적인 담당자를 뽑을 수 있어요. 꼭 직원이 아니라도 그 기타 이해관계들 중에서 이 대응을 책임질 사람들, 담당자들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대응 방안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뭐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방안은 기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또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럼 대응 방안은 플러스 알파 뭐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기타 뭐 예비 시간이나 예비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당연히 그 뭔가 일정이나 원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면은 그 대응 방안으로 인해서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응 결과로서 원가 기준선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 요청이 일어나고 통합변경 통제 수행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기타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왜 얘네들은 업데이트 되느냐? 당연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종 기준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뭐 대응 결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럼 계획 관리 계획서들은 왜 바뀌느냐? 뭐 그 일정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라든지 뭐 또는 평준화, 이거 업무를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평준화하는 그러한 그 방법들에 대한 일정 전략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평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예산 전략이라든지 예비비와 같은 집행 방법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원가관리 계획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 전략도 자원하고 할당하는 방법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원관리 계획서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하게 되면 대응 목록이 나오죠. 대응 방안 목록이 나오는데 대응 전략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제3자에게 리스크를 이전시키는 그 전가라는 전략이 있어요. 전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외부 업체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죠. 그럼 바로 뭐예요? 외주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달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외주 또는 조달, 즉 메이크하지 않고 바이하는 걸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 이제 기타 문서들도 업데이트 될 수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리스크 보고서가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리스크 관리 대장이 업데이트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대장에서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리스크 보고서도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포괄적인 프로젝트 리스크 노출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높은 우선순위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또는 대응책 구현으로 예상되는 변경사항이라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다시 또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리스크 대응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지 됩니다. 대응의 실행은 뭐 간단하죠. 그래서 대응 계획을 말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 계획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역할과 담당 업무라든지 대응 담당자라든지 또는 대응을 구현하기 위한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목표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한계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참고돼 갖고 그걸 그대로 여기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죠. 대응을. 근데 대응을 실행할 때는 당연히 뭘 참고해야 돼요? 관리대장, 리스크 등록부, 리스크 관리대장에 나오는 대응 전략이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관리대장이 있으면 이렇게 리스크 목록이 있고, 확률, 영향, 등급이 있고, 여기 리스크 대응 전략이 여기 써 있어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에 대한 것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대응 방안대로 실행을 하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보고서에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포괄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여기에다가 실행에 옮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행을 하면은 실행에 따라서 뭔가 또
변경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보니까 뭐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좀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등등 뭔가 그 대응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문서 이슈도 발생하고 팀원 배정도 달라질 수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응으로 떠나서 다시 뭘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리스크 관리 대장하고 리스크 보고서도 업데이트 시켜줘야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프로세스는 리스크 감시예요. 이거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앞서서 리스크 등록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스크 관리 대장이죠. 관리들을 만들었어요. 리스크 목록이 있고, probability, impact, 그 다음에 스코어 또는 등급, 리스폰스, 대응 방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용들이 다 차여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한 번 채우고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얘네들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업데이트는 거는. 여기서 목록 중에서 사라진 리스크는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성된 리스크들은 여기다가 등재를 해줘야 돼요. 등재.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 확률 영향 이런 것들을 뭘 하냐면 재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확률이라든 영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재평가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들이 우선순위 높게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방안을 새로 마련해 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대응했을 때는 효과가 없어. 그럼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걸 우리는 리스크 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감시를 하는 것은 이 리스크 관리 대장이나 리스크 등록부를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절차나 프로세스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감사해갖고 이런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세스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감사하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를 통해서 우리 변경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똑같이 뭐예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럼 통제는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실적, 액추얼,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이 대로 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한다 그랬어요?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뭔가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제에서 항상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실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온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의 결과물인 작업 성과 데이터는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업 성과가 정보가 되고, 그게 바로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작업 성과 보고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그 처음에 없던 보고서 요거는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겠고요. 또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는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진행될 때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인풋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작업성과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업성과 정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업성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럼 작업성과 데이터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미가공된 관측치예요. 측정치예요. 그리고 작업성과 정보는 그것을 그 통제 프로세스들로부터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 분석이라든지 통합적인 성과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 정보를 뭘 해요? 의사결정하기 좋게 문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여기 작업성과 데이터, 이 작업성과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도 나와 있고,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실행된 대응들, 그다음에 실제 발생된, 예상했었는데 실제 발생해버린 리스크, 또 삭제된 리스크, 즉 종결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작업성과 데이터죠. 즉 리스크와 관련된 작업성과 데이터예요. 발생된 리스크, 사라진 리스크,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작업성과 보고서는 뭐냐? 뭐 전반적인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작업성과 데이터는 리스크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한번 볼까요?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리스크를 검토하고 하는, 언제 검토할지 시기나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감시를 하는 역할과 책임, 보고 양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슈 기록부가 문서가 있는데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미결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미결된 이슈들이 리스크 등록부에 다시 우리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대장 리스크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삭제, 등재, 확률 영향 재평가, 그 다음에 대응 방안에 대한 다시 수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제 작업 성과 데이터는 계획대로 우리가 리스크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또는 대응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또는 이거에 따라서 삭제해야 돼. 사라진 리스크는 삭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새로운 리스크들은 등재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것들은 이미 리스크가 발생해 버려서 이거는 이슈 목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발생된 것들은 이미 이슈 목록에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 성과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보고서는요. 만약에 그거죠. 신규 리스크 식별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작업 성과가 지금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가 지금 나쁘다. 그러면 왜 나쁘냐에 대한 것들이죠. 이러이런 리스크가 있겠구나. 이게 성과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새로 식별된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크 감시를 통해서 등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 대장을 업데이트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크 관리 대장이나 리스크 보고서를 이런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하고 새로운 등재를 통해서 업데이트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 작업 성과 보고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했던 리스크들과 실제 발생된 리스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대응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응을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에 대한 어떤 효과 자체를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업데이트 시키다 보면은 새로 등재된 거 또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등등 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요청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변경 요청은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들도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들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뭔가 변경 요청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